자, 이번 강의는 이제 수차의 종류로 한번 가봅시다. 수차가, 자, 여기 돌아가죠. 수차를 돌려서 이게 원동기 역할을 하는 거지. 이 녀석이 이 계자, 자석을 돌려서 전력을 발생시키죠. 오호. 자, 수차의 종류로 한번 가봅시다. 수차의 종류에는, 자, 크게 원리에 따라서 이름을 충동수차, 그리고 반동수차,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요. 충동, 뭔가, 그쵸? 충돌이 일어난다. 그 얘기죠. 충돌이 일어나서 움직이는 수차. 그래서 대표적으로 펠턴 수차가 있어요. 펠턴 수차. 그렇죠? 충동. 세게 때려야 되기 때문에 고낙차에서 얘가 적용이 되는 그런 수차, 펠턴 수차. 이렇게 되고요. 자, 반동 수차는 뭔가, 그쵸? 동작에 반응하면서 얘가 나타나는 그런 수차를 뜻하고요. 거기에는 프란시스 수차. 얘보다는 조금 낮은 낙차죠. 중낙차. 그리고 프로펠러, 그쵸? 프로펠러의 어떤 기능, 원리를 이용한 수차,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걸 좀 개선한 카플란 수차, 이런 것들이 반동 수차인데, 자, 봐야죠. 그냥 말만 들어서 이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자, 충동 수차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 녀석을 러너라고 하는데, 러너, 우리가 회전하는 부분을 우리가 러너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녀석에다가 이 부분, 이 부분을 버킷이라고 해요. 이 부분은 버킷, 여기를 버킷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전체, 이 녀석이 러너고요. 이 부분을 특별히 버킷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고낙차로 물을 내려보내서 얘를 이렇게 버킷을 때려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는, 그걸 우리가 펠턴 수차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충동 수차, 오호, 그렇지, 움직이는 화면으로 보니까 이 버킷을 두드려 패면서 얘가 돌아가는, 그렇죠? 물레방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반동 수차는 프로펠러가 있는 거 보니까 이런 프로펠러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그 얘기죠. 프로펠러 원리는 여기에 뭐 공기라든가 유체가 들어가면서, 그렇죠? 속도가 뒤로 가면서 더 빨라지면서 그 속도가 빨라지는 그 반동을 이용해서 얘가 회전하는 그런 원리를 쓰고 있는 거고요. 얘는 때리는 거지. 그래서 자, 이거 외울 때 봅시다. 충돌이 일어나면 팬다 그 얘기죠. 충돌이 일어나면 패야 돼. 펠턴 수차. 그렇게 기억을 하고요. 충동이 일어나면 패야 돼. 펠턴 수차. 기억하고요. 자, 반동 수차의 대표적으로는, 자, 프란시스 수차가 있어요. 자, 이것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면, 옛날 프랑스 대혁명에, 그쵸? 혁명이 일어난 거죠. 거기에 당연히 우리가 프린세스, 그럼 뭡니까? 프린세스, 그럼 공주죠. 공주. 프린스가 왕자. 프린세스, 공주인데, 공주가 당연히 그 혁명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반대합니까? 그러면서 이 프란시스가 바로 반동 분자로 찍혀서, 낙인이 찍혀서 그대로 처형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반동 프란시스가 되고요. 이 반동에는 이런 프란시스, 이 내용이 다 들어있어. 프로펠러, 프란, 그리고 여기도 프란 이런 말이 들어있죠. 이 녀석들이 바로 반동 수차다 이렇게 기억합시다. 충동이 일어나면 패야 돼. 펠턴 수차. 반동, 프린세스, 공주가 반동이어서 혁명에 반동을 해. 그쵸? 프란시스, 프로펠러, 카플란 이렇게 기억합시다. 그래서 프란시스는 중낙차, 그리고 이 녀석들은 비교적 저낙차에 적용하는 그런 수차더라. 알겠죠? 패야 되니까 높은 데서 때려야지. 그래서 고낙차,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올려보내서 이 녀석을 돌려봅시다. 돌려보고, 자, 그 다음에 원리를 한번 간단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자, 이 부분이 버킷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 부분이 날개 버킷이라고 한번 해보면, 자, 이 충동 수차는 말 그대로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여기를 흘러가면서 여기를 탁 때리는 거지. 이 날개를 탁 진짜 때려서 이 녀석이 움직이는 그런 효과를 이용한 것이 충동 수차고요. 반동은 뭐냐면 이 녀석의, 자, 여기 들어가는 깊이와 여기 나오는 이 너비가 다르죠. 여기는 넓고 얘는 비교적 좁고, 넓고 여기가 좁아. 그러면서 이 녀석을 탁 이렇게 유체가 흐르게 되면 넓을 때, 들어갈 때는 넓을 때, 나올 때는 이렇게 좁게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바로 빠르게 얘가 뛰쳐나오는 그 반동을 이용해서 얘가 이쪽으로 움직이는, 회전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한 것이 바로 반동 수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펠러 생각하면 되죠. 프로펠러. 그래서 먼저 충동 수차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자, 충동 수차 때리는 거죠. 오호, 이렇게
물이 이 버킷을 러너라고 그랬죠. 그건 러너. 이 날개 모양 이 녀석을 버킷이라고 하는데 이 녀석이 바로 얘가 때리는 이 충돌의 힘에 의해서 얘가 돌아가고요. 아하, 이 물이 나오는 이 부분을 노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물의 양을 조절하는 밸브가 필요한데, 그걸 우리가 요 부분이요, 니들 밸브. 이게 바로 낚싯바늘 같이 생겼다. 그래서 바늘, 니들, 그렇죠, 니들. 니들이 바늘이야. 니들 밸브. 그래서 이 녀석이 이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당겨지면 원래 여기가 끝에 약간 이렇게 끝이 좀 뾰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니들 밸브가 이쪽으로 당겨지거나 멀어지거나 하면서 여기에 있는 물의 양을 조절하는 밸브다. 그 얘기죠. 끝 모양이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노즐 끝 모양이.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니들 밸브가, 그쵸? 이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당겨지면 물이 좀 적게 나가고, 얘가 뒤로 가면 물이 좀 많이 분사가 되도록 조절하는 밸브, 니들 밸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얘기했던 대로 이 충동 수차는 때려야 돼, 패야 돼. 그래서 펠턴 수차, 충동은 패야 돼, 펠턴 수차. 이름을 기억하고요. 고낙차라고 했죠. 그래서 노즐의 분사물이 여기 수차 이 부분을 러너라고 하는데 버킷을 때려서 충돌해서 발생하게 되고요. 회전력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고낙차 또는 뭐 중낙차까지도 이용할 수도 있다. 그 얘기죠. 펠턴 수차. 그리고 또 여기에 어떤 부하의 상황에 따라서 이 녀석이 안 돌아가야 되는 상황일 때 이 녀석이, 그쵸? 물이 갑자기 센 양이 공급이 되면 얘가 안 돌아가야 될 상황에서 이 녀석을 힘을 좀 적게 줄 때 이거의 방향을 조절하는 장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은 그대로 공급하면서 뭔가 물의 양을 줄여야 될 때 이런 전향 장치라고 있는데, 방향을 이렇게 좀 얘가 틀어서 약간, 그쵸? 얘가 조금 힘을 덜 받게 돌려야 될 때 이런 전향 장치도 달아서 방향을 바꾸는 장치도 있더라. 그 얘기죠. 자, 이번에는 반동 수차로 갑니다. 반동 뭡니까? 바로 우리가 나가는 힘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반동 수차. 프로펠러 생각하면 되고요. 자, 뭐 바람이라든가 물이 이쪽을 빠져나가면서 여기에서의 그런 속도차라든가 하는 그런 반동에 의해서 얘가 회전하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게 프로펠러죠. 프로펠러.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수차에서는 바로 프린세스 공주가 반동 분자로 찍혔대요. 프랑스 대혁명 때. 그래서 5개 갇힌 거지, 그치? 자, 프란시스 수차. 그래서 중낙차에 적용하고요. 한번 그 녀석의 개념도를 한번 보면, 이렇게 이 녀석 지금 수차 쪽으로, 그쵸? 여기 수압관이 이렇게 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 부분을 버킷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버킷. 그래서 이 부분 전체가 러너, 그리고 이 부분 날개 모양을 버킷이라고 하는데, 이 녀석으로 이렇게 물이 흘러 들어가면서 아래로 이렇게 물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 프로펠러가 돌아가듯이 이 부분을 돌리는, 반동에 의해서 돌리는 그런 수차를 프란시스 수차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비교적 이 프란시스 수차는 적용되는 낙차의 범위가 넓다는 거지. 30에서 5호 400m로 상당히 넓은 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 바람개비 모양의 이 회전 기구, 이 녀석을 러너 이렇게 얘기한다고. 러너, 이 녀석이 러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럼 러너를 좀 자세히 한번 봅시다. 이 녀석, 이 러너를 한번 자세히 한번 이렇게 보면 약간 아래쪽에서 본 거죠. 이렇게 날개 모양의 이 부분이 있고요. 물이 이렇게 여기 화살표 모양으로 5호 이 버킷 이 날개 내부로 들어가서 바로 이 아래로 물이 나오면서 그 나오는 속도차, 반동을 이용해서 바로 이 러너가 이렇게 회전하게 된다 그 얘기죠. 이렇게 생긴 것이 지금 이 부분을 이거 직접 그렸어요. 그리느라고 힘들었어. 자, 이 부분 직접 그린 그림이고요. 러너라는 거죠. 물이 들어가서 밖으로 밑으로 내려오면서 얘가 회전하게 된다. 이 모양이죠. 그래서 우리가 차실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안내 날개로 유도하는, 그쵸? 부분을 차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볼까요? 이건 러너 이제 밖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이 이쪽으로 샥 지금 들어가서 이 속에는 지금 러너가 있을 때 물이 샥 이렇게 들어가면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형태. 이 부분을 우리가 차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안내 날개는 뭐냐? 자, 이 녀석을 위에서 한번 바라봤어요. 눈을 부릅뜨고 위에서 바라본 모양이 지금 이거예요. 물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 녀석을 통해서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가는데, 바로 이 러너 속으로 들어가도록 뭔가 물을 안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이 부분. 물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안내 날개를 통해서 러너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리고 물은 아래로 빠져버리는 거죠. 이 부분을 안내 날개, 가이드 베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안내 날개도 아하 이렇게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지. 이 부분이 차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반동 수차에는 아까 반동, 프린세스, 프란시스도 있지만 프로펠라, 그 다음에 카프란, 프라 이거 피읍, 리을 들어가는 거 이거 많죠. 프로펠라, 프란시스, 카프란 이런 것들이 다 반동 수차인데 자 사실은 근본적인 거는 이제 프로펠라 생각하면 되는데요. 같은 모양이에요. 모양 자체가. 카프란 수차는 여기가 이렇게 날개가 있어서 오호 물이 이렇게 들어가서 얘를 통해서 빠져나가면서 그 반동에 의해서 이 수차 날개가 회전하는 건데 이 카프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원이 보이죠? 아 이거는 이 날개가 약간 어떤 효율이라든가 그렇죠? 속도라든가 이런 걸 조절하면서 조금 이 녀석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반동 수차. 그래서 카프란 수차 얘기하는데요. 이 녀석이 상당히 이상적인 수차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날개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지. 그래서 이 녀석은 고효율 그리고 소형화가 역시 가능한 그런 수차에서 상당히 이상적인 수차다. 이렇게 불리고요. 30에서 70m 정도의 수차에서 적용되는 카프란 수차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프로펠러 수차도 사실 모양은 거의 같아요. 프로펠러 수차 날개가 이렇게 있어서 그쵸? 물이 이렇게 들어가서 아래로 나오면서 그 반동에 의해서 이 프로펠러가 돌아가는데 얘는 이 녀석이 움직이지만 얘는 고정이 돼 있어요. 프로펠러 고정이 돼 있구나. 그래서 이 녀석도 보통 한 40m 정도의 전악차 그러니까 사실상 카프란보다도 좀 더 낮은 낙차에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요. 프로펠러 수차가 가장 전악차에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둬야 돼요. 자 프로펠러 수차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그러다 보니까 가장 전악차에 사용하다 보니까 뒤에 나와요. 특유속도 특유속도는 이 녀석이 최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특유속도 갑시다. 이제 수차의 특유속도라고 해서 얘가 specific speed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수차마다 각각 크기가 각각 각양각색이겠죠. 크기가 각양각색일 텐데 그런 수차들을 서로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성능을 뭐 큰 것이 당연히 성능이 좋겠지만 뭐 크기에 비해서 뭐 성능이 낮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교하기 위해서 이 특유 속도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했는데요. 실제 수차가 있다면 그 녀석을 어떤 우리가 기준을 삼은 수차로 만들어 버리자 그 얘기죠. 기하학적으로 비례하는 기준이 되는 수차로 만들어 버린 뒤에 그 뒤에 바로 낙차 1m 높이에서 물을 떨어뜨려서 1kW의 출력을 발생할 때 필요한 그 수차의 회전수를 바로 특유 속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준을 통일한 상황에서 낙차 1m에서 똑같이 1kW를 발생하려면 어떤 녀석은 100번 돌아야 되고 어떤 녀석은 5번만 돌아야 되고 뭐 이런 차이점이 있다면 그 수차의 특성을 알 수 있는 속도다. 그래서 스펙 그러죠. 스펙. 이 수차의 스펙이 어떠냐? 바로 이 속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기준을 일치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녀석은 일종의 테스트를 통해서 1m에서 1kW가 발생하는 회전수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암기를 해두셔야 되는데요. 바로 그때의 특유 속도 스펙을 따서 S, NS 이렇게 나타내고 이 녀석은 N 이건 회전수죠. 그 수차의 이제 회전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 회전수 거기에 이 녀석은 P는 용량 출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H 뭡니까? 낙차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회전수의 지금 출력에는 2분의 1제곱 그 다음에 낙차에는 4분의 5제곱 실제 낙차를 뜻하는 거죠. 실제 출력을 뜻하는 거고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특유 속도의 공식이 되더라 그 얘기라고. P의 2분의 1제곱 H의 4분의 5제곱분의 1 요제곱분의 요거. 그래서 분자와 분모 이 값을 기억을 좀 해둡시다. 그래서 얘는 회전수, 얘는 출력, 얘는 낙차 이렇게 N 출력, 낙차 이렇게 쓰고요. 외우기 쉬우려면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딱 좋았을 텐데 그치? 여기가 1, 2, 3, 4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죠. 1, 2, 5, 4야 5, 4 1, 2, 3, 4가 아니고 1, 2, 5, 4 1, 2, 3, 4 자 요거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다 보니까 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여기 보니까 낙차에 사실은 반비례하죠. 여기에 그치?
이 녀석이 크면 특유 속도는 작아지고 또 이 녀석이 부모 있잖아요. 그치? 이 녀석이 작으면 특유 속도는 올라가기 때문에 비교적 그 낙차가 작은 거에 적용되는 게 아까 뭐였습니까? 가장 적은 낙차에 적용되는 것이 바로 프로펠러 수차였죠. 아, 낙차가 적은 그러면 프로펠러 수차가 바로 이 특유 속도는 최대가 될 것이다. 그 얘기지. 그럼 낙차가 가장 큰 뭐였습니까? 아까 충동 수차였죠. 때리는 거. 뭐 때려. 패야 돼. 그치? 펠턴 수차. 낙차가 큰 펠턴 수차는 그럼 이 특유 속도가 최소가 될 것이다. 반비례하니까요. 그치? 낙차에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둡시다. 자, 그 다음 자, 수차의 무구속 속도라고 있는데 구속되지 않은 속도다 그 얘기지. 자, 구속되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돌릴 게 없어. 부하가 없어. 그렇게 운전 중에 무부하가 발생했을 때 그쵸? 부하가 없을 때 막 돌아가겠죠. 그치? 돌릴 게 없으니까 그럴 때 상승할 수 있는 최대 속도를 우리가 수차의 무구속 속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순서대로 가장 그 무구속 속도가 큰 것은 그쵸? 카플란, 프로펠러, 프란시스, 펠턴 요 녀석이 상대적으로 무구속 속도는 낮네. 충동을 받는 요 녀석이 가장 낮고요. 이런 순서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봅시다. 그 다음에 낙차와 각 우리 이런 요소들과의 관계가 있는데요. 먼저 자, 회전수와 낙차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회전수 그러면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녀석이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죠. 한 바퀴 회전 그렇죠? 회전했을 때 우리가 보통 회전수는 이 각속도 오메가하고 관련돼 있죠. 그래서 자 오메가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각속도 또는 각주파수 그래서 2파이 F 그랬죠. F는 주파수인데요. 또는 초당 회전수를 우리가 스몰 n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건 회전수를 뜻하니까 F 대신에 n을 써서 2파이 n 이렇게 되고요. 이건 초당 회전수가 되겠지. 초당 회전수. 자, 그리고 우리가 각속도는 또 뭡니까? 이 속도를 반지름 R로 나눈 셈이죠. 왜냐하면 속도라고 하는 것은 각속도에다가 반지름 R을 곱한 개념이 있죠. 우리가 각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 각이 얼마만큼 시간에 따라서 회전했느냐를 나타내고요. 그 녀석을 우리가 뭐 일단 각을 세타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이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호도법 공식에 의해서 이 녀석의 움직인 거리는 바로 R세타예요. R세타.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세타를 t로 나눈 것이 이제 각속도가 되고 그렇죠? 만약 이 녀석이 움직인 거리도 이 녀석을 그러면 t로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v가 되기 때문에 결국 v는 이 녀석이 오메가, 이 녀석이 r 그래서 오메가 r 이 공식이 있어요. 이건 다른 과정에서도 살펴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오메가는 r분의 v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결국 우리가 앞에서 이거 배웠죠. 이때 이 속도 토리첼리 원리에 의해서 얘는 루트 2GH가 된다 그 얘기죠. 이건 낙차고 그렇죠? 요거는 중력 가속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관계로부터 결국 이 V라고 하는 녀석은 이 낙차의 루트 씌운 거죠. 그러니까 V라고 하는 것은 낙차의 루트 씌운 거에 비례한다. 즉 낙차의 2분의 1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요 녀석이 낙차의 2분의 1제곱에 비례한다면 회전수, 그쵸? 이 각속도, 요 녀석도 사실은 요 녀석이죠. 이건 각속도고 회전수, 초당 회전수. 요 녀석도 결국은 이 V에 비례하니까 V가 얘에 비례했다면 그 회전수 역시 낙차의 2분의 1에 비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다 그 얘기죠. 이거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회전수는 바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건 뭐 설명해 보기 위해서 이런 결론을 설명하기 위한 거고요. 회전수는 낙차의 2분의 1제곱에 비례하는구나.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 다음 유량과 낙차 사이의 관계에서도 자 유량은 우리가 계속 공부해 왔지만 유량은 면적, 그쵸? 면적 곱하기 속도였죠. 기억나지? 속도, 그치? 그래서 유량이 일정한 법칙 있었잖아요. 연속의 정리 할 때 유량 그리고 얘는 단위는 세제곱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됐었죠. 요거였고요. 유량이 AV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V라고 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속도는 바로 낙차의 2분의 1에 비례했기 때문에 이거 면적 뭐 정해져 있는 값이니까 결국 요 녀석
Q라고 하는 것도 결국 V에 비례하는데 V가 낙차의 역시 2분의 1제곱에 비례하면 역시 Q도 당연히 낙차의 2분의 1제곱에 비례할 것이다. 아, 이거 그쵸? 요 녀석 2분의 1에 비례했고요. 요도 2분의 1에 1제곱에 비례하는 거지. 자, 기억을 해봅시다. 그리고 조금 이따 다시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출력은 뭡니까? 출력은 우리가 P는 그쵸? 9.8 QH. 자, 앞에 나왔었던 거지. 출력은 중력과 속도의 유량과 낙차를 곱한 것이 이상적인 출력이었죠. 오호. 그런데 Q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제곱에 그쵸? 이 녀석은 2분의 1제곱에 비례하고 H는 어차피 하나가 더 있으니까 하나 더 적어주면 오호. 얘네들이 곱하면 뭡니까? 여기 지수 1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H에 얘네 둘이 더해서 2분의 3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오호. 그래서 출력은 낙차의 2분의 3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지금 우리가 회전수와 낙차, 유량과 낙차, 회전수와 낙차, 그 다음에 유량과 낙차, 회전수와 낙차, 유량과 낙차, 그 다음에 출력과 낙차를 자, 요걸 유도하기 위해서 한번 그렇게 설명을 해봤고요. 자, 회전수, 유량은 낙차의 2분의 1제곱에 비례하고 출력은 낙차의 2분의 3제곱에 비례한다. 출력은 뭐여서? P는 9.8 QH였는데 아, 요 녀석이 2분의 1제곱 얘는 1제곱 그래서 오호, 요 녀석은 2분의 3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알겠지? 기억을 해봅시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우리가 회전수, 유량, 출력을 이제 이런 낙차와 이런 관계가 비례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개를 비교해서 그쵸? 자, 하나의 회전수 자, 두 개의 우리가 수차를 비교할 때 자, 1번 수차의 회전수를 N1 2번 수차의 회전수를 N2라고 한다면 그쵸? 회전수는 각각의 2분의 1제곱에 비례하니까 아하, 이것도 H1분의 H2 그거의 2분의 1제곱과 같다. 비율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이 원리에 의해서 유량도 마찬가지겠죠. 유량도 동일하게 N1분의 N2는 H1분의 H2의 역시 2분의 1제곱 오호 이 식으로부터 같은 둘을 비교했을 때 이런 관계 낙차로 즉 유량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다. 그 얘기죠. 오케이. 출력 역시 자 여기 2분의 3제곱이니까요. 그럼 출력도 P1, P2가 되겠네. 그쵸? 여기가 P1, P2는 P1분의 P2는 H1, H2의 2분의 3제곱이기 때문에 오호 요 녀석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뭐 이런 낙차를 가지고 사실 회전수를 알아볼 수 있다. 그 얘기죠. 어떤 회전수를 알 때 낙차를 안다면 다른 회전수를 이 관계로부터 얘는 회전수는 2분의 1제곱 유량도 2분의 1제곱 출력도 2분의 3제곱에 비례했기 때문에 그 관계로부터 바로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비교해 본다는 것은 다른 것을 이끌어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이 관계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요거 부분 잘 기억을 해봅시다. 자, 이번엔 이어서 이제 수력 발전의 기타 이제 설비 거의 마지막이 되겠네요. 자, 기타 설비로 이제 가봅니다. 자, 조속기 뭡니까? 속도를 조절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조상기 그러면 상을 조절했고요. 자, 조속기 그러면 속도를 조절하는데 자, 부하 변동을 감지해서 부하가 변동이 생기면 수차의 유량을 조절해야 속도가 조절이 됐죠. 부하가 적어졌는데 같은 막 엄청난 유량을 쏟아 부으면 그쵸? 수차가 더 이제 빨리 회전하게 되겠지. 그런 걸 감지해서 변동을 감지해서 수차의 유량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것을 우리가 조속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결국 이 조속기의 목적은 뭡니까? 바로 수차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쵸? 수차의 회전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조속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결국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바로 앞에 봤던 니들 밸브와 안개 날개 이런 것들을 적절히 조정해서 이 녀석의 유량을 조절하자 그 얘기죠. 자, 니들 밸브 뭐였습니까? 여기에 물이 흘러가는 통로에 이렇게 바늘같이 생긴 그쵸? 바늘로 보이나요? 이 녀석을 넣었다 빼면 물이 좀 얘가 이렇게 빠지니까 들어가는 통로가 더 맑겠죠. 물이 많이 공급이 되고 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쪽 들어가는 통로가 좁으니까 물이 좀 적게 공급이 되도록 그러면서 이 속도를 결국 물을 조절한다는 얘기죠. 니들 밸브 그리고 안내 날개를 적절히 통로를 개방하거나 이 부분을 조절해서
바로 속도를 유지시키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동작 순서 요것도 비교적 잘 나오는 편이니까요. 자, 평속기에서부터 배합 밸브, 그 다음에 서버 모터, 그 다음에 복원 기구, 이렇게 동작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바로 이 녀석을 조절한다, 그런 순서가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평속기는 뭔가 지금 회전수의 오차를 검출을 해서 안정화 시켜야 되겠죠. 문제가 발생했다, 오차가 발생했다, 이걸 검출한 거고, 그 다음에 배합 밸브, 이 녀석은 그쵸, 통로를 좀 바꿔보자 그 얘기죠. 전환하자, 다른 쪽으로 통로를 좀 전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버 모터를 가지고 이 녀석을 움직여야 되겠죠. 니들 밸브라든가 안내 날개를 움직일 때 쓰는 모터가 바로 서버 모터, 안내 날개 및 니들 밸브를 조작하는 모터고요. 그 다음에 보건기구는 진동을 방지하고 다시 안전한 상태, 오차가 없는 상태를 회복시키는 그런 기구를 의미한다 그 얘기예요. 뭐 자세히 들어가는 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뭐 순서, 평속기, 배합 밸브, 서버 모터로 통해서 복원, 원래대로 이제 복원한다 그 얘기죠. 오케이. 자, 이런 과정들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부하가 변동이 발생했을 때 이 서버 모터가 이제 동작하기 시간으로부터 서버 모터가 동작할 때까지의 시간, 그렇죠? 부하 변동이 생겼어. 그래서 서버 모터가 동작을 한다는 것은 진짜 이 조속기가, 그렇죠? 이 안내 날개와 니들 밸브를 움직이는 시간, 변동이 생겼을 때 뭔가 동작하는 그 짧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빨리 대응하기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겠지. 부하 변동이 생겼을 때 빨리 이 서버 모터가 동작 시작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응 시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부하 변동이 발생해서 빨리 모터를 움직여야 되는 그 시간까지의 속도를 부동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폐쇄 시간은 이제 서버 모터가 동작했을 때부터 전폐까지 시간을 우리가 폐쇄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즉 이 경우는 이제 부하가 무부하 시에 이 녀석의 이제 운전을 멈춰야 될 때, 그렇죠? 서버 모터가 동작했을 때부터 모두 닫아서 물을 막을 때 그때의 시간까지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폐쇄시켜 버리는 거지. 물길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흡출관은 뭐냐? 흡출관은 자, 앞에 우리가 봤었죠. 이렇게 생긴 물이 이렇게 공급되면서 지금 여기 러너로 물속이 들어가서 아래로 나오면서 그 반동에 의해서 얘가 돌아간다고 그랬죠. 반동에 의해서 돌아가는데 물이 나올 때 이 방수면과 이 사이에 이렇게 상당히 좀 높은 간격을 둬서 물이 빨리 빠져나가야 어떻게 보면, 그쵸? 이런 낙차를 더욱더 유효하게 쓸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이 반동 수차의 러너에서 이 방수로 여기 방수면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방수로까지의 접속되어 있는 이 관을, 이 부분을 우리가 흡출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렇죠. 여기를 통해서 물이 빨리 빠져나가야 이 낙차를 아주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여기 물이 꽉 차 있어서 뭔가 막혀 있으면 물이 공급이 돼도 여기가 그 낙차에 의한 힘을 덜 받겠죠. 빨리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 부분을 흡출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충동수 차이는 없다는 거죠. 충동수 차, 폐하대, 펠턴 수차, 충동이 생기면 폐하대, 충동수 차이는 없는 것이다. 이거는 반동수 차이만 있는 개념이 되겠다 그 얘기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이 되겠네요. 수력 발전의 마지막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캐비테이션, 바로 공동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봅시다. 자, 유체가 물이죠. 매우 빠른 속도로 흐를 때 러너 알죠? 여러분 딱 이제 이미지화 돼 있지, 머리에 들어오죠. 러너의 날개면에 저압력이나 진공 또는 공기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뭐 이런 거죠. 여기에서 지금 요 녀석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물이 아주 빠르게 공급이 될 때 요 녀석이 사실 여기 안내 날개나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여기에 완전히 접하지 않고요. 뭔가 스치고 지나가면서 생기는 그런 충돌 때문에 뭐 공기가 발생한다거나 그 사이에 진공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뭐 이런 거죠. 지금 이렇게 지금 부딪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유체, 물이죠, 물. 얘가 여기 부딪혀서 이렇게 여기를 빨리 이렇게 흘러 지나갈 때 여기에서 흘러서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완벽하게 여기 딱 부딪혀서 천천히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샥 지나갈 때 여기에서 이런 부분에 저압이라든가 또는 이런 공기 부분이 발생해서, 그렇죠, 빠른 요속에 의해서 바로 압력이 저하가 되고 바로 액체 속에 있는 그런 공기가 분리되거나 또는 진공 상태가 되면서 이렇게 기포가 발생하면서 생기는 그런 현상을 공동현상,
캐비테이션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지우고 자 볼까요? 자, 이렇게 유선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에서부터 내부에 있는 공기가 사실을 발생하거나 또는 진공 상태에서 그 부분이 생기는 부분을 우리가 공동 현상 이렇게 봐야죠. 여러분 봐야 느낌이 오지. 이거 안 보고는 이거 어떻게 느낌이 옵니까? 캐비테이션 공동 현상. 그러면서 문제가 생긴다 그 얘기죠. 자, 어떤 영향이 발생하느냐? 바로 공기 때문에 이런 금속 부분에 부식이 생기거나 부딪히고 막 공기가 뽀글뽀글 진동과 소음이 발생한다 그 얘기죠. 그리고 당연히 그만큼 출력과 효율에도 문제가 생긴다 그 얘기죠. 자, 대책으로는 특유 속도, 그렇죠. 특유 속도는 비교했을 때 그 수차가 가진 상대적인 속도였죠. 특유 속도, 스피드. 이 녀석을 너무 높게 하지 말고 그리고 속도를 좀 낮춰야 된다 그런 의미죠. 너무 빠르게 유체가 흘러버리니까 아까 그런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이 생겼었죠. 그리고 흡출관이 있었지. 아까 흡출관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 흡출관이 만약에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 물이 굉장히 빨리 떨어지게 만들어버리면서 그렇죠? 여기에 어마어마한 속도가 발생하면서 생기기 때문에 뭐 이 캐비테이션 현상이 발생한다면 흡출관을 쓰지 말자 그 얘기죠. 또 침식에 강한 재료를 쓰자 그 얘기죠. 깎이지 않게 강한 재료를 사용하자 그 얘기죠. 그리고 과도한 부분 부하에서 운전하지 말 것. 그러니까 순간적인 부하다 그 얘기죠. 순간적으로 과도하게 발생한 부하에 대해서 대응하려면 또 굉장히 많은 물이 빠른 속도로 흘러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운전하지 않는 어떤 원칙을 세워서 해보자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수력 발전 부분 지금 나름은 뭐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전기적인 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요. 하면서 나름은 많이 애쓴 부분이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서 반복해서 보시면 뭐 이야기 듣듯이 뭐 애니메이션 영화 한 편 보듯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분명히 한 문제 건질 수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시지 말고 한번 이렇게 반복해서 봐주시면 좋고요. 또 문제 속에서 같이 또 익혀두도록 합시다. 자, 수력 발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화력 발전으로 넘어갑니다.